누구세요? 저 식당 안 가요. 박준혁 군, 아버님께서 남기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식당 안 가요. 새벽 어둠 속 검은 세단 세대에서 내린 노신사에게 낡은 가방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준혁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외삼촌에게 구박받던 것도 모자라 식당에 팔려갈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노신사는 허리를 깊이 숙여 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이 가난한 고아 소년에게요. 박준혁 군, 아버님께서 남기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아빠요? 우리 아빠를 아세요? 준혁의 손에는 15년 전 아빠가 쥐어준 낡은 도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빠가 빚쟁이라고 했어요. 파렴치하게 돈만 빌려가고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도장이 준혁 군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그 도장 안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준혁의 아빠는 정말 빚쟁이였을까요? 20살 준혁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드는 겨울밤이었다. 삼촌의 집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시 합격 통지서가 놓여 있었고 삼촌은 연신 아들 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20살 동갑내기 사촌인 태준이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 축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바로 현관문 옆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턱까지 차오른 숨을 내쉬는 준혁이었다. 8시간 동안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운동화 속 양말은 녹은 눈에 젖어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고 손등은 빨갛게 얼어 터져 있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숙모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다. 준혁아, 너 마침 잘 왔다. 숙모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손짓을 했다. 준혁은 젖은 양말이 마루바닥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삼촌의 시선은 여전히 태준이의 합격 통지서에 머물러 있었다. 태준이가 입학 서류 정리하느라 출출하대. 시장 가서 떡볶이 좀 사와라. 알지? 모퉁이 분식집. 거기 사장님한테 우리 집이라고 하면 떡 더 넣어주시니까. 준혁은 방금 벗으려던 외투의 지퍼를 다시 올렸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가 뼈까지 시렸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네, 숙모. 금방 다녀올게요. 다시 문 밖으로 나서는 준혁의 등 뒤로 태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떡볶이 국물은 빼달라고 해. 입학식 전에 살찌면 안 되니까. 준혁은 그 말을 등으로 들으며 다시 칼바람 속으로 걸어나갔다. 아까 퇴근하며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걷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원망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무표정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듯 발을 옮길 뿐이었다. 준혁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준혁은 그 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오늘도 춥네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받아든 준혁은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비닐봉지 안에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그 온기는 준혁의 것이 아니었다. 준혁이 떡볶이를 식탁에 내려놓자 외숙모는 힐끗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거기 두고. 태준이 집중 깨지니까 조용히 가서 앞치마 두르고 과일 좀 깎아. 준혁은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옆 낡은 못에 걸려있는 앞치마는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이 앞치마는 원래 태준이의 것이었다. 태준이가 중학교 가정 시간에 쓰다가 버린 걸 숙모가 준혁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준혁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다. 5년이라는 시간이 이 앞치마를 준혁의 제복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사과를 깎는 준혁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 거실에서는 태준이가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엄마, 나 입학하면 동아리 뭐 들어갈까? 요즘 댄스 동아리가 대세래.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다 지원해 줄게. 준혁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지만 준혁은 애써 그 감정을 눌러 담았다.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준혁의 발이 멈췄다. 가방 속에 넣어둔 종이 한 장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준혁은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다. 삼촌과 태준이가 과일을 먹으며 떠드는 틈을 타 준혁은 구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편의점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종이를 펴는 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담임 선생님이 오늘 따로 불러 건네준 입시 배치표였다. 선생님은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준혁아, 내 성적이면 서울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 전교 1등이 괜히 전교 1등이 아니야.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적어준 글씨가 배치표 위에 선명했다. 전교 1등, 서울대 합격권. 준혁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울면 안 되니까. 여기서 울면 들키니까. 준혁에게 이 배치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기도 했다. 2년 전 준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준혁이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삼촌은 그것을 보자마자 단번에 낯빛이 변했다. 전교 1등? 내 아빠가 남긴 빚이 얼마나 줄 알아? 팔자 좋게 대학 타령이야? 삼촌은 준혁의 손에서 성적표를 낚아채더니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때 준혁의 눈앞에서 흩어지던 종이 조각들의 모습을 준혁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이후로 준혁은 성적표를 집에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 맨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다. 쿵쿵쿵.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은 화들짝 놀라 배치표를 재빨리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숙모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였다. 준혁아, 뭐해? 설거지 안 하고. 아, 네. 지금 하려고요. 준혁은 태연한 척 싱크대 앞에 섰다. 심장이 귀청을 때릴 듯이 뛰었지만 손은 익숙하게 수세미를 집어들었다. 숙모는 냉장고에서 한우 팩을 꺼내더니 준혁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태준이가 떡볶이 먹고도 기운이 없대. 고기 좀 구워줘야겠어. 입학 준비하느라 기력이 없어서. 준혁의 손이 멈칫했다. 아까 편의점에서 8시간을 서서 일하고 그 길로 시장까지 다녀온 준혁에게는 삼촌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면서. 하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다. 잠시 후 거실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왔고 준혁의 빈속이 꼬르륵 소리를 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편의점 알바를 뛰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숙모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준혁아, 냄비에 시래기국 조금 남았으니까 그거 데워 먹어라. 고기는 태준이 몫이니까 손대지 말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조금 밥 한 공기 적시기에도 모자랄 양의 시래기국이 남아있었다. 준혁은 그 국을 작은 냄비에 옮겨 담아 데우기 시작했다. 그때 태준이가 부엌 문 앞에 나타났다. 입가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손에는 젓가락에 꽂힌 고기 한 점이 들려 있었다.
태준이는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야, 박준혁. 태준이는 늘 그랬다. 동갑인 사촌 준혁의 이름 앞에 굳이 성까지 붙여 불렀다. 마치 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너는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많이 먹을 필요 없지. 태준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준혁의 손이 국자를 쥔 채 멈췄다. 주머니 속 배치표가 불에 달궈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전교 1등, 서울대 합격권. 하지만 준혁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응, 알았어. 태준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기를 씹으며 거실로 돌아갔다. 준혁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차가운 밥에 미지근한 시래기국을 부어 먹었다. 며칠 뒤 삼촌의 집은 또다시 들썩였다. 태준이의 수시 합격을 축하하는 선물들이 거실 탁자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삼촌은 백화점 쇼핑백을 하나씩 꺼내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태준이 대학 합격했으니까 아빠가 특별히 준비했어. 쇼핑백에서 나온 것은 검은색 가죽에 금색 장식이 달린 명품 가방이었다. 태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가방을 받아들었다. 어깨에 걸쳐보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빠, 이거 진짜 예쁘다. 입학식 때 이거 들고 가야지. 친구들 완전 부러워하겠지? 그럼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야지. 삼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쇼핑백에서 수입 화장품 세트를 꺼내 태준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태준이는 향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바로 부엌 한 구석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준혁이었다. 준혁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가슴속 서러움보다는 덜 시렸다. 준혁의 귀로는 거실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왔다. 설거지를 마친 준혁이 부엌을 나서려는데 숙모가 불쑥 들어왔다. 숙모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다. 준혁은 그 통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혁아, 이번 달 알바비 들어왔지? 역시 나였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숙모는 똑같이 찾아왔다. 준혁이 밤잠을 설쳐가며 편의점 카운터를 지킨 데가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한 대가는 늘 숙모의 손에 들어갔다. 숙모, 이번 달은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준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사실 준혁에게는 사야 할 것이 있었다. 너무 낡아서 더는 꿰맬 수 없는 양말, 구멍이 난 속옷, 다 떨어진 칫솔. 하지만 숙모는 준혁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뭐가 필요해?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숙모는 능숙하게 준혁의 가방을 뒤져 통장을 꺼냈다. 준혁이 막을 틈도 없었다. 숙모의 손가락이 통장을 훑으며 잔액을 확인했다. 이건 내가 우리 집에 신세 지는 밥값이잖아. 내 아빠 빚 이자 갚으려면 이것도 태부족이지만 내가 봐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라. 숙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더 구박받을 테니까. 숙모가 통장을 들고 나간 뒤 준혁은 텅 빈 가방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며칠 후 삼촌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다. 삼촌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다. 거실은 금세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손님이 오는 날은 준혁에게 1년 중 가장 힘든 날이었다. 삼촌은 아침부터 준혁을 불러 세웠다. 준혁아, 오늘 손님 오시니까 집 안 깨끗이 치워놔. 과일도 깎아놓고 다과 준비도 해놔야 해. 알았지?
준혁은 새벽부터 걸레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다. 화장실 타일을 문지르고 거실 바닥을 광내고 유리창까지 깨끗이 닦아냈다.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 준혁의 무릎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민수야, 태준이가 대학 간다며? 축하해. 고마워. 이게 우리 금지옥엽 외동아들이야. 삼촌은 태준이의 어깨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태준이는 새로 받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의젓하게 인사를 했다. 손님들은 연신 태준이가 잘생겼다며 칭찬을 쏟아냈다. 그때 부엌에서 다과를 들고 나온 준혁을 손님 중 한 명이 발견했다. 민수야, 저 애는 누구야? 삼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살짝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아, 저 애는 그냥 먼 친척 아이야.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 먼 친척. 그 말에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고 있던 다과 접시가 딸그락 소리를 냈다. 준혁은 삼촌의 친족하였다. 아빠와 삼촌은 친형제였고 준혁과 태준이는 동갑인 사촌지간이었다. 하지만 삼촌은 손님들 앞에서 준혁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다. 마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처럼. 아, 그래. 착하게 생겼네. 물 한 잔 더 가져오렴. 손님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빈 컵을 들어 보였다. 말투가 완전히 아랫사람을 부리는 투였다. 손님들의 눈에 준혁은 그저 이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애일 뿐이었다. 네, 가져올게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따르는 손이 덜덜 떨렸다.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준혁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물컵을 가져다 주고 돌아서는 준혁에게 태준이가 손님들 몰래 턱짓을 했다. 눈빛만으로 명령하는 그 표정을 준혁은 너무나 잘 알았다. 내 방 치워라.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태준이의 방으로 향했다. 삼촌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흡족한 표정이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준혁은 태준이의 방 청소를 마치고 나왔다. 그런데 복도 끝 거실에서 삼촌이 준혁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다기보다는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준혁아, 이리 와봐. 준혁은 조심스럽게 삼촌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준혁아, 너도 이제 곧 성인인데. 삼촌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평소의 차가움 대신 묘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준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잖니? 삼촌은 준혁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미소였다. 내가 내 장래를 위해서 아주 괜찮은 곳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군말 말고 준비나 하고 있어라. 알았어? 괜찮은 곳. 그 말에 준혁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게 어딘데요, 삼촌? 아직은 비밀이야.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 삼촌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혁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삼촌의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다정한 척했지만 그 안에 서려 있던 서늘함을 준혁은 놓치지 않았다. 괜찮은 곳이 대체 어디일까? 준혁에게 좋은 곳일 리가 없었다. 삼촌이 준혁을 위해 뭔가를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창밖에서 칼바람이 울부짖었다. 준혁의 불안한 눈빛 위로 그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겹쳐졌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벌써부터 두렵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삼촌의 시선을 피해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좁은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삼촌이 말한 괜찮은 곳이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서늘함을 준혁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다락방 문을 닫고 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준혁을 맞이했다.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 하지만 준혁에게 이 방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삼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준혁만의 작은 세계였다. 준혁은 장롱 밑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비단은 원래 붉은색이었지만 15년의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다. 하지만 준혁에게 이 주머니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이었다. 주머니 끈을 풀자 안에서 대추나무 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 준혁은 그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도장 아랫면에는 아빠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박진우. 준혁은 도장을 가슴에 꼭 품었다. 차가웠던 나무가 체온을 받아 서서히 따뜻해졌다. 눈을 감자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준혁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슬펐던 날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5살 준혁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낯선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아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어린 준혁도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응, 삼촌 집이야. 준혁이가 잠깐 여기서 지내야 해.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 섞여 있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빠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대문이 열리고 삼촌이 나타났다. 삼촌은 아빠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여긴 왜 왔어? 삼촌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냉랭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형,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삼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대문을 열어주었다. 아빠는 준혁의 손을 잡고 삼촌의 집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삼촌이 소파에 앉자 아빠는 믿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어린 준혁은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아빠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